공간을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텔레비전과 영화의 화면을 새로운 표현의 영역으로 확대했다. 영역의 힘이에요. 2차원. 영화의 화면이 새로운 미학적 공간으로 등장해서 3차원 영역과 같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른 대단히 구체적인 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전공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전공은 아니잖아. 그럼 이거 안 배운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저한테 배웠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아는 체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아는 체라도 좀 하려고 그러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화면의 장면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6가지 힘의 요소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감독님한테 내가 얘기 다 했던 거예요. 그동안 수업하면서 다 했던 건데 총 정리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야기가 이래서 이렇게 해라 그랬구나라는 거를 이제 기억할 수 있게 힘의 방향, 화면의 자성과 질량의 입력, 자성과 질량 이러니까 물리 시간도 아니고 그죠? 화면의 비대칭, 주 피사체와의 배경, 심리적 클로우저, 벡터 전혀 알지 못하는 단어 같지만 그동안 수업하면서 다 했던 이야기예요.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힘의 방향이 이런 거구나. 수직과 수평. 자, 촬영할 때 항상 수직과 수평 반드시 맞추라고 그랬죠.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이 삐딱한 건 뭐라고 그랬죠? 어느 때 삐딱한 거 쓴다고 그랬죠? 화면이 수직과 수평이 안 맞는 거. 긴장감을 조성할 때라든가 정말로 불안할 때 지진이 났다든가 무슨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아니 길거리에 사람이 다쳐서 누워있어. 자, 그런 거는 수평 수직을 맞춰야 될까요? 수평 수직 안 맞춰도 될까요? 안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물어봤겠죠. 앰뷸런스가 서 있어. 사람이 다쳐서 자빠져 있어. 누워 있어. 그걸 꼭 제가 수평과 수직 맞추라고 그랬다고 그런 것까지 수평과 수직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일부러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수평과 수직을 안 맞추면서 불안감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의 방향이에요. 힘의 방향. 수평 구도는 고요함과 평온함과 휴식. 그러니까 수평 구도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만들어주는 구도예요. 수평 구도는 수평과 수직 구도. 자, 수평 구도가 그랬어요. 이제 수직 구도. 수직 구도는 수평보다는 좀 역동적이다. 수평보다는 역동적이다. 흥미를 유발하고 중력이 수직 구도에 힘을 느끼게 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게 프레임이 될 수 있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삼성지구, 삼성 빌딩이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수평선보다는 수직 구도이기 때문에 좀 더 이 건물이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평선과 수직선의 결합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며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안정되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도를 잡을 때 화면 속에 물과 빌딩과 이게 황금분할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물이 3분의 1이 보여지는지 하늘의 3분의 2가 보여지는지 수평선과 수직선의 결합을 그러니까 여기도 수평과 수직이 잘 결합이 된 그런 사진이 되겠죠. 안정된 수평면. 수평면은 수평 구도는 안정과 신뢰감, 약간 보수성 진보가 아닌가 봐요. 보수성도 강조한대요.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보이게 하는 거는 항상 수평 구도예요. 수평 구도. 그동안 다 이렇게 촬영하셨잖아요. 그죠? 알고 다 촬영하셨죠. 이게 대표적인 역동적인 힘, 진취성을 표현하려면 수평면을 틸팅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똑바로 둬도 똑바로 우리는 보통 다 똑바로 찍잖아. 그죠? 똑바로 찍는데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요렇게도 촬영할 수 있다. 요렇게도. 근데 요렇게는 이제 진취성과 역동적으로 보인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그냥 그림만 이렇게 옆으로 삐딱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역동적이진 않아요. 여기에 사람이 나오면 역동적이겠죠. 좀 더 사람이 뛰어가는 사람이라든가 뭐 달려가는 사람이 이런 거 같이 수평면을 기울이면서 쫓기는 사람의 긴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강조한다.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어요? 뒤를 보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잖아. 도망가는 사람이잖아. 앞으로. 근데 앞을 다 막아버렸어. 뭐예요? 불안감이 극대화된 거예요. 불안감이. 그럼 내가 촬영을 할 때 이 사람이 불안감을 최대한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앞을 진행 방향, 그걸 우리는 노주름이라고 그래요. 노주름. 자기의 그 진행 방향을 잘라주는 거. 그래서 잘라주면서 이 사람은 화면을 기울였기 때문에 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강조하게 되는 거야. 도망가면서 더 엄청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철로가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철로는 항상 수평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서 도망가는 사람을 찍었을 때 앞에 잘라주고 화면이 기울여지면 최고의 긴장감이죠. 최고의 긴장감. 화면의 자성. 화면의 가장자리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 우리가 촬영할 때 어떨 때 찍는데 자기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나오는데 어떨 때 찍을 때 내가 굉장히 떡판같이 나와. 갸름하게 나와야 되는데 떡판같이 나와. 그건 뭐예요? 이 화면의 자성에 의해서 그래요. 내가 화면 속에 내 얼굴이 꽉 차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화면 속에 내 얼굴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갸름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갇혀 찍으시면 안 돼. 최대한 멀리. 어떻게 해요? 45도 위에서 45도 틀어서 위에서 밑으로 하면은 여기는 크고 얼굴이 갸름해서 얼짱각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찍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렇게 찍지 마세요. 네. 이렇게 찍으시라고 항상. 네. 위에서 밑으로. 자, 그랬을 때 원반의 중력과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붙어 있는 거는 얘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입이 튕겨져 나가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어요. 튕겨져 나가. 이건 원반이 상단에 너무 떨어지면은 상단에서 자성을 잃어버려서 자성의 힘을 잃고 중력이 적용해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물 촬영할 때 뭐를 중시하라 했어요? 머리에 헤드룸, 그죠? 머리에 붙이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 붙이지 말라 그랬죠. 내가 오늘 처음 하는 말인가?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들이야 전부. 네, 머리 붙이지 말라 그랬죠. 머리 붙이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머리가 붙어버리면 사람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머리를 완전히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르라 그랬잖아. 그죠? 자르는 거 왜 자르라 그랬어요? 그래, 얼굴의 감정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얼굴에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미소를 지었는지 인상을 썼는지 보려고 그러면 머리를 잘라야 된다 그랬죠. 자성에 의한 팽창감. 샷의 크기가 화면을 가득 채우면 내면의 가장자리로부터 인력을 받아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인다. 화면에 얼굴을 이렇게 꽉 채워버리면 커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이거 찍을 때 이렇게 찍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찍었냐면 그냥 16대 9로 찍은 거야. 16대 9를 찍은 거를 내가 이렇게 잘라서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넙더덕하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자성에 의한 팽창감에 의해서 위로, 좌로, 밑으로 다 이렇게 다 당겨지는 느낌으로 해서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셀카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겠어요? 절대로 크게 찍을 필요가 없죠. 그죠? 멀리. 최대한
최대한 손을 멀리 해서 화면에 꽉 차지 않게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찍어줄 때도 화면에 꽉 차지 않게. 자르지 않는 한은, 여기 자르면 꽉 차야 되는데, 자르지 않는 한,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한은 자성에 의한 압박감에 의해서 왜소해 보이는 거야. 작게 보이는 거야. 요 나무에 원숭이가 붙어 있는데 원숭이가 더 작게 보이는 거야. 이 나무에 의해서 화면의 정중앙에 있고 자성이 안 생기는 거지. 이쪽에서도 안 끌어당기고 이쪽에서도 안 끌어당기고 밑으로도 안 떨어지니까 압박감에 의해서 작은 물체가 화면 가운데 있으면 자성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해서 그 물체를 둘러싼 공간이 물체를 압박해서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인다. 그럼 내가 얼굴을 작게 찍으려고 그러면, 그죠? 내가 작게 나오게 더 멀리 손을 뻗치면은, 얼굴이 더 작게. 우리는 얼굴을, 주먹만한 얼굴을 좋아하더라고요. 주먹만한 얼굴. 근데 사람이 정말 뭐 CD 한 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CD 한 장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있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화장빨이에요. 화장으로, 여기 메이크업으로 여기다 그림자를 줘서, 실제는 이만한데 그림자를 줘서 요만하게 만드는 거야. 얼굴. 근데 이제 그렇게 화장술로도 그렇게 하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서 얼굴 작게 하고, 이렇게 내가 포지션을 어디다 두느냐, 피사체를 더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이 더 크면은, 중앙에 두고 배경이 더 크면은 작게 보인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진을 내가 이렇게 잘라만 놓은 거예요. 잘라서만 보여주는데, 헤드룸. 자, 머리 위에 이렇게 닿았을 때하고, 머리 위에 너무 공간이 많을 때하고, 적당하게 있을 때,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이제 딱 봐도,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알겠죠? 그죠? 이거 보기 좋아요? 어때요? 그죠? 봐도, 이제는 알겠죠? 내 눈이. 이거는 좀 별론 것 같다. 그죠? 이건 좀 별론 것 같다. 이것도 뭐 괜찮긴 한데, 여기에 머리가 닿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보다는 얘가 좀 답답해 보여. 머리가 탁 붙어가지고, 헤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이 있고, 공간이 확보됐을 때 사람이 좀 편안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안하게. 화면 상단의 인력이 머리 부분을 강하게 당기고 있어서 얘는 답답하다. 얘는 상단의 인력이 약화되면서 적당한 헤드룸과 중력과 균형을 이루어서 보기 좋다. 그동안 제가 계속 헤드룸 얘기하는 거, 화면 상단의 인력이 중력보다 약해져서 샷이 너무 아래로 처진 느낌이 들어서 별로 보기 좋은 영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왜 안 넘어가냐? 헤드룸의 공간을 최소화해서 바오밥 나무의 크기를 강하게 표현. 바오밥 나무는, 자, 얘가 요 그림이 없으면은 이게 그렇게 큰지 잘 몰라. 바오밥 나무 얼마나 큰지.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와, 이거는 무지하게 큰 나무구나. 알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 위에를 잘라주니까, 상단의 그 헤드를 잘라주니까 이 위로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갔는지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 엄청 큰 나무구나. 여기만 보여줘도, 위에까지 안 보여줘도 헤드룸의 공간을 최소화해서 바반단의 크기를 강하게 표현도 했고, 인물을 넣어줌으로 해서 표현이 돼요. 자, 우리가 산삼 많이 많이 보진 않지만, 산삼이라는 거 신문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 가끔 다가 뭐 조상님 뭐 산신령을 만나가지고 뭐 어제 산을 갔는데 뭐 천정을 뭐 만났대. 근데 그 천정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 뭐랑 비교해죠? 보통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담배과학이라든가 담배, 나이타 담배. 예, 나이타나 담배를 옆에다 놔. 그리고 같이 찍어. 나이타는 기본적으로 다 크기가 얼마인지 알잖아. 담배도 얼마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아, 이 3이 이 정도로 크구나. 아, 이건 100년이 됐다 그러고, 응? 200년이 됐다 그러고, 그런 삶들 엄청난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 제가 10만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약초, 산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영상 대상을 받았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2002년도인가 상을 받았는데 그때 10만이들을 따라다니면서 지리산이고 여러 산을 다녔어. 그분들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는 천종은 거의 없다. 그게 왜 거의 없냐면 우리가 6.25 지금 70년이잖아요. 그죠? 정전 70년이잖아. 6.25 때 산하가 다 불타가지고 나무들이 그냥 거의 다 산이 다 벌거숭이가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산이 없대. 근데 이제 정말로 운 좋게 막 천종이라 가지고 막 100년, 200년 된 게 나오고 그러는 거는 기적 같은 이야기다. 근데 산삼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산삼은 비싸다. 예, 근데 내가 10만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안 비싸더라고. 유통비가 비싸, 유통. 파는 사람이 그냥 엄청 따따따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 그러니까 비싸지 않으면은 뭐 가짜 같은 거야. 비싸지 않으면. 아마 그 사람들 10만이들 산에서 라면 끓여 먹는데 산삼 끓여 먹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라면은. 산삼이 아니고 장례삼. 아, 장례삼도 있을 수 있어요. 산양삼. 네, 산양삼이 장례삼이거든요. 산양삼이 장례삼인데. 뭘 삼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삼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 되더만요. 하다 캐면 거기다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삼을 캐는 그 주변에 또 삼이 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변에 있으니까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잘 다져놓으면 다음에 거기 또 가. 다음에 가서 있지는 않지만 몇 년 후에 갈 수 있잖아.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기도 하지만 겨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뭐 꿈을 꾸고 가는 게 아니라 과학적이 해가지고 망원경을 들고 인도 산으로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산을 이렇게 관찰을 해. 어디쯤에 산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오랜 경험으로 해서 아는 거야. 삼은 안 보이지만 겨울에 저기 거기를 가서 GPS로 찍어놔. GPS로 찍어놓으면은 여름에 갈 때 그 GPS 찾아가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가는 거야. 그리고 삼을 찾는다. 활력수, 침력수하고 활력수 있는데 많이 그런 게 자랐어요. 네네네. 돌멩이, 이게 돌멩이가 큰 바위 밑에 뭐 이렇게 Y 계곡이라고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Y 계곡. 모든 그런 뭐가 이렇게 다 그리다 모인데 그럼 씨도 그러니까 이런 새들이 삼 씨를 먹고 삼 열매를 먹고 이제 똥을 싸가지고 바위에서 똥을 싸. 그럼 얘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Y 계곡이 다 모여. 거기에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이 날 수 있는 조건을 이 친구들은 아니까 그걸 겨울에 확인해 놓고 이제 여름에 가서 수확해 오더라고. 굉장히 과학적인 거야. 아주 막 1년에 뭐 한두 뿌리가 아니야. 막 몇백 뿌리 이렇게 해. 산삼을. 막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래. 그 TV에도 내가 그 취재했던 그 사람은 15년인가 한 20년 전에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사람을 다큐멘터리 만들게 되는 건데 그게 과학적으로 해서는 그 사람의 직업은 노가다예요. 겨울에는 노가다가 일을 안 하잖아.
그래서 겨울엔 삼을 찾으러 다녀. 내가 이제 쉬는 날은 여름에 이제 쉬는 날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산삼을 캐고 막 그랬던 거. 적당한 거리가 부축샷에서 적당한 거리가 편안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는데 미디움 샷으로 줌인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가 멀어져 보인다. 좌우 가장자리의 인력이 여기를 이렇게 당겨줘서 화면이 너무 꽉 차니까 이 사람들이 더 뚱뚱해 보이고 거리가 더 있어 보이는 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떨어져 있는 거고 떨어져 있어. 그래서 카메라 여러 대로 촬영할 때 애로사항이 그거야. 내가 풀샷으로 찍을 때 분명히 풀샷으로 찍을 때 이게 분명히 구도가 딱 이렇게 간격이 딱 맞았는데 이걸 크로즈로 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 이 어깨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뜨려 놓게 돼. 떨어뜨려 놓게 되면 이게 또 휑해져 버려. 지금 상당히 그거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예전에는 4대3, TV가 4대3이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지금 16대 9잖아. 그죠? 16대 9를 옆으로 넓으니까 더 이렇게 앵글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적당히 알면은, 미디엄 샷으로 줌인했을 때 두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왜 멀어지는지 좌우 가장자리의 인력이 거리를 과장시켜서 그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그림이 이렇게 보이지? 이제는 결론을 아는 거죠. 인력이 거리를 과장시켜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촬영하실 때 내가 적당한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신경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걸 미디움으로 촬영해야 되는지 크로즈로 촬영해야 되는지 풀샷인데 풀샷도 미디움 풀샷으로 할 건지 그냥 풀샷으로 할 건지. 네. 자동차의 폭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화면의 측면 인력을 이용한다. 사실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넓지 않은데 좀 내가 과장되게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늘려놓은 건데 이 펜다, 이 펜다라고 그러죠. 자, 바퀴 위에 있는 펜다가 이 화면에 최대한 붙을수록 이 차가 더 넓어 보이는 거야. 넓어.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카탈로그를 만든다 그랬을 때 그런 자동차의 그 그림을 했을 때 우리 차는 실내가 굉장히 넓어요 라고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을 이렇게 꽉 채우면 되겠죠. 사진 속에 화면을 꽉 채워주면은 이 자성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넓게 보인다. 자동차의 폭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화면의 측면에 인력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그냥 어떨 때는 이게 차가 넓어 보이고 어떨 때는 차가 좁게 보이는 거는 이런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죠? 알았으니까 내가 화면 안에 꽉 차게 했더니 이 차가 또 넓게 보이는구나. 아까 사람 얼굴도 꽉 차니까 얼굴이 넙대딕하게 보인다 그랬죠. 아까랑 똑같은 건데 그래픽 질량의 인력 화면의 가장자리의 인력이 이 사람이 얼굴이 짧아져서 얼굴이 크게 보인다. 그랑 비슷한 거예요. 네. 화면의 비대칭성. 자, 우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걸 상승이라고 그래요. 상승. 좌측에서 위축으로 올라가는 거. 우측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거는 하강이라고 그래요. 하강. 내려가는 거. 근데, 봐요. 상승. 잘 올라가도록 당겨주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상승의 앵글은 얘는 자동차지만 언덕길을 잘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이 그림은. 근데 얘는 반대로 힘들게 보는 하강 사선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서 더 많은 힘이 들게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나 그거 아닌가 하지만, 네. 이거는 똑같은 사선 아니야 그러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화면상으로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거는 원만하게 잘 가네? 원만하게 잘 가네? 이거는 굉장히 자동차가 힘들게 올라가네?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왼쪽 오른 그러니까 왼쪽에서 슬로비 올라가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슬로비 올라가는 거의 차이란 말씀. 네네네네. 여기는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시선이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보는 게. 예?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편한 사선인 거야. 상승 사선이야. 편하게 그냥 올라가는 거.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랑 하강 사선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촬영했단 말이야. 모르고 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찍나 여기서 올라가는 거 똑같이 언덕 올라간다 그러면 힘들게 올라가는 거겠지만 더 힘들게 올라가는 거 하면 내가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엄청 힘든 거가 되는 거죠. 같은 한계령의 자동차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차는 힘들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 힘들지 못해요. 그러면 승용차 같으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가뿐하게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트럭은 그럼 한계령길을 올라가는데 힘들단 말이야. 힘들는데 이렇게 보여주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보여주지 말고 이렇게 찍어주면은 한계령은 굉장히 힘든 데구나 라는 거 사람이 더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구도나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그런 수학자들, 그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수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체계화된 거를 이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이걸 그림에다 활용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관심의 이동, 화면의 좌우 비대칭. 자, 위에 두 그림을 보세요. 자, 위에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 사람은 똑같잖아. 그죠? 사람은 똑같은데, 이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는.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여기서도 그러면 둘이 화면에, 카메라 포지션이 바뀌었으면 여자가 주인공이었는데, 요 그림에서는 남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남자가 주인공이. 왜요? 좌우 화면에 관심의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오른쪽 사람에게 악수를 청한 거가 되는 거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더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래간만입니다. 악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악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입장이.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에 돼요? 관심 있는 사람은 왼쪽에 서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기억해 주셨다가, 피사체와 배경. 우리는 우리의 그 지각작용에 의해서 기준점이 화면의 다른 구성 요소들을 비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회화나 사진에서는 주피사체와 배경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만, 텔레비전에서는 바뀌는 거죠. 영화나 사진은 딱 박혀 있는 거잖아. 그죠? 자동차 속에 그 번호판이 있어.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죠? 영화는 자동차 안 보여주고 번호판만 보여줬다가 카메라 쭉 빼면서 이렇게 턴을 한다는 거 했더니, 이런 자동차, 자동차네, 찝이네, 그리고 보일 수 있잖아요. 회화랑 사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피사체와 배경이 달라지는 거,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림 자체를 컨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주피사체와 배경이 바뀔 수 있다. 주피사체와 배경이 바뀔 수 있다. 사진이나 회화는 안 바뀌지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동영상은 주피사체와 배경을 바꿀 수가 있다. 요거, 우리 미술 시간에 아마 많이 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보는 각도에 의해서 내가 생각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화병으로 보이나요? 그죠?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죠? 화병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 내가
이걸 사람으로 보면은 요거 이제 사람이 되는 거, 실루엣이 되는 거고요. 이걸 화병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블랙 바탕에 그냥 하얀 화병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주 피사체와 배경이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 요런 그런 거를 생각하는 아이디어 구성도 촬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피사체를 봤는데 그 피사체가 그냥 커피잔이네만 이렇게 찍을 수도 있지만 이건 내가 커피잔을 앵글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커피잔이 배경하고 이렇게 믹스가 돼서 다른 모습을 또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커피잔이. 게슈탈트 클라우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형태, 이게 게슈탈트라는 게 이제 독일어인데 우리는 이 점을 점 세 개만 딱 보여줬을 때는 그냥 이거 그냥 점이야. 그런데 이게 점이 많이 이렇게 점점점점해서 사람같이 보이죠, 그죠? 안경, 코, 입. 미술 감독님이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이런 점을 찍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점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점 3개가 있을 때는 그냥 점 3개구나.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인식을 해요. 점 3개가 있지만 삼각형으로. 점 3개를 우리는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도 점이 여러 개 있지만 이걸 이렇게 모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이걸 사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어. 이 점을 모아서 삼각형으로 보려고 그래요. 게슈탈트라고 그래요. 게슈탈트. 비슷한 요소들끼리 가까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요소끼리 인력이 작용을 해서, 자, 요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여기가? 이 작은 기둥으로 보여요? 넓은 기둥으로 보여요? 기둥이 작은 기둥으로 보여요? 넓은 기둥으로 보여요? 작은 기둥으로 인식이 되나요? 그렇죠? 작은 것끼리 이렇게 모여져서 이게 작은 기둥 4개로 보이지 넓은 기둥 3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자, 수평으로 보여요? 수직으로 보여요? 이게. 수평으로 그치? 여기는 수평으로 보이고 여기는 수직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보고 인식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고 얘는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어요. 가까이 붙어 있는 가까운 요소끼리 서로 인력이 작용이 돼서 수평으로 보이는 거야. 얘는 수직으로 보이는 거야. 이것도 비슷한 형태끼리 사람을 한 번에 보려고 그래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이거를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원과 사각과 뭐 어떤 도형이 있다 그러면 그 도형을 도형끼리 모으려고 그러는 느낌으로 구도를 잡아줘야겠죠. 여기도 도형, 여기도 도형, 아니 여기도 원형, 여기도 원형, 여기도 원형, 여기도 원형, 원인 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대충 이렇게 찍으면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온다고. 근데 카메라 감독이 이거를 원형을 어떻게 잘 모아서 한 앵글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를 상상할 수 있게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카메라 감독 몫이에요. 하나의 곡선이 하나의 직선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위는 얘는 4개의 반원형이 따로따로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똑같은 건데 여기에 어느 색이 들어갔을 뿐인데 얘는 이어진 거로 보게 되고 얘는 갈라진 거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벡터라는 말 많이 써요. 디자인, 그래픽 하시는 분들. 벡터에는 그래픽 벡터가 있고 지시 벡터, 동작 벡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벡터, 지시 벡터, 동작. 우리가 지시 벡터 같은 경우는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시점샷이라고 그랬죠. 뭐죠, 시점샷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뭘 쳐다봤는지 그걸 보여주면은 그게 맞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문을 쳐다보고 있어. 내가 여기서 문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문으로 들어온 사람을 찍지 않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찍었어. 그럼 뭐예요? 내가 문을 쳐다봤지만 문을 본 게 아니라 요 사람을 쳐다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시 벡터예요. 지시 벡터. 지시 벡터. 시점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점샷. 할머니가 지금 누구랑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랑 인터뷰를 하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이티같이 생겼어. 촬영할 때 보니까 얼굴이 좀 네. 그래서 촬영을 하는 건데 바라보고 있는 시선으로 이제 화면 밖을 쳐다보는 거를 우리는 지시 벡터라고 그래요. 지시 벡터. 시점샷. 화면 밖을 쳐다보는 걸 지시 벡터. 그다음에 이런 거는 좀 그래픽 요소 같잖아요. 이렇게 막 그림이 이런 사진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 이런 전시장 같은 데 가면 철길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철길, 뭐 아스팔트 길, 아니면 고가도로 해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길이 막 돼 있는 걸 많이 봤죠. 그런 걸 우리는 그래픽 벡터라고 그래요. 그래픽 벡터. 이건 지시 벡터. 그리고 동작 벡터. 이런 거는 동작 벡터라고 그래요. 동작 벡터. 움직임이 있는 벡터. 움직임이 있는 벡터. 그래서 화면 내에서 작용하는 가장 강한 힘이에요. 벡터가. 지시 벡터, 동작 벡터 그렇게 가요. 물리적인 힘만큼이나 강하게 느끼는 걸 우리는 벡터라고 한다. 벡터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크기가 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고 크기가 있다. 그래서 그래픽, 지시, 동작 이런 벡터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좋은 촬영도 하고 좋은 편집도 하는 거예요. 좋은 편집. 이제 디자이너가 오셨네. 네, 많이 배웠던 거죠. 학교 다닐 때. 연속 벡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지시 벡터 또는 동작 벡터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벡터니, 뭐 동작 벡터니, 뭐 지시 벡터니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그냥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을. 이 친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게 힘이 강하다. 둘 중에 하나가 다른 데를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면 힘이 약한 거가 되는 거예요. 영상 속의 그림이. 그래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지시 벡터나 동작 벡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연속 벡터라고 그런다. 뭐 내가 연속 벡터라는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네, 중요하진 않지만 촬영하고 편집할 때는 중요해요. 요 그림 다음에 뭘 보여줄까요? 그러죠. 시선 상하는 그치,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한 그 크로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잘 배워온 거야. 연속적으로 지시 벡터가 돼 있는데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게 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것보다. 그 뒤에 보여지는 거는 뭔가를 보여주면은 요게 뭐였던 그림이냐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가르치고 있는 학원이야. 아니야. 학교야, 학교. 근데 말리라는 동네에 있는 학교인데 그 말리라는 동네 경찰서장도 우리나라 그 선교사한테 선교사를 이렇게 좀 공경한다고 그러나? 존경하는 사람이야. 왜? 이 동네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 세브란스 대학,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옛날 선교사가 만든 학교잖아요. 그죠? 여기는 말리에서 우리나라 선교사가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가리키는 거야. 학교를,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를 많이 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태권도 하는 그런 수업이었나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태권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위를 안 바라보고 다 위에 밑에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밑에를, 그죠? 밑에를. 자, 위에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아마 태권도 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줬을 텐데, 만약 요 뒤에 다음 그림을 넣는다 그러면 밑에를 바라보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요 다음에 클로즈업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뭘 보여줘야 돼요? 품새, 발 모양. 그죠? 발이 뭐, 이렇게 서 있는지, 이렇게 서 있는지, 요 발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요 그림 나오면은 발을 보여줘야 된다. 시선이 밑으로 다 보고 있잖아. 위를 보고 있고, 아이 레벨이 아니잖아.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이 레벨로 보고 있는데 엉뚱한 걸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밑을 보고 있는데 위를 보여주고, 위를 보고 있는데 밑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맞지 않는 거죠. 뭐가? 연속 벡터에서 지시 벡터와 맞지 않는 거야. 연속 벡터에서 지시 벡터가 맞지. 선생님, 근데 저거는 선물을 보고 있는 거죠. 아, 이건 선물. 그러네. 아, 그러네. 여기서 뭘 주는구나. 아, 그러네. 여기 없으면, 여기 없으면은, 여기 태권도 했던 그런 그림인데, 졸업작품, 그러니까 졸업식이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선물도 많이 주네. 이렇게 많어.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때요? 때깔이 좀 다르죠. 그죠? 굉장히 부티나죠. 여기 이제 애들도 깨끗해. 학교 여기 다니는 애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립학교 같은 거야.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 연속 벡터면서 지시 벡터. 얘가 원숭이도 바라보잖아. 여기서 시선 밖을 바라봐. 여기도 똑같은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왜? 앞에 공간이 많으니까. 뒤에보다. 그죠? 이 두 사람이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됐으면 이리 걸어가는 거야. 얘는 자기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게 되는 거지. 공간을 많이 확보되는 거야. 그래서 지시 벡터면서 연속 벡터. 이런 거는 연속 벡터라고 해요. 이건 연속 그래픽 벡터. 똑같은 그림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요거는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수평선은 좀 달라졌지만, 예. 그래서 똑같은 그림끼리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연속 그래픽 벡터. 뭐, 펜 같은 거, 펜 같은 거 이런 게 여기 해당되겠죠. 사진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펜. 수렴 벡터, 지시 벡터, 수렴 벡터, 지시 벡터. 쳐다보고 있는 사람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한 화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렴한다 그러고, 지시, 쳐다보고 있는 거. 시점샷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쳐다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하나의 샷, 혹은 시리즈 샷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두 사람이 한 개의 샷으로 보여주는, 아니면 두 개의 클로즈업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수렴 벡터, 지시 벡터라고 해요. 지시 벡터는 뭐라 했어요? 시점샷이라고 했어요. 시점샷. 시점샷의 반대는 수렴 벡터. 수렴 벡터. 내가 수렴한다. 네.